아연아 안녕. 화면에서 보니까 반갑죠? 그쵸? 일단 선생님이 아연이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문제 푼 거를 선생님 채점해 봤을 때 개념 이해 문제를 좀 많이 틀렸거든? 그러니까 좀 정확한 용어라든지 표현법 이런 개념들을 좀 많이 보고 갔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오답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선생님 마지막에 준 문제 있죠? 그 부분도 한번 꼭 풀어봐야 돼. 그거는 우리가 풀었던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워. 그래서 그건 이제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 푼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 문제가 총, 아이고, 문제가 많았네. 27문제에다가 20문제. 그러면 한 50문제 좀 안 되네요. 그치? 27에? 그렇죠. 계산이 안 됐어. 자, 요 내용 잘 풀면 되고, 단원 자체가 사실 어려워. 뒤에 설명 방식도 그렇고, 논증도 그렇고, 그치?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원에서 중요한 거는 화자와 그리고 서술자야. 자, 화자와 서술자입니다. 화자는 시 속에서 말하는 이죠.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그 붕어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 있죠? 그 붕어빵 같은 경우에서 화자가 누군지 그쵸? 그거 잘 기억해야 되고 화자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처지인지 어떠한 기분을 느끼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애기 똥풀 나오죠. 그치? 애기 똥풀에서도 화자가 뭐고 그리고 어떤 표현법을 썼고 그리고 왜 자꾸 이 애기 똥풀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건지 그 주제까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1페이지 보세요. 시를 잠깐 볼게.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든다. 한기처럼 스며든다는 건 차갑다는 뜻이거든요. 촉각이야, 촉각. 자, 촉각이라고 적으세요. 다양한 심상도 쓰였다는 거 잊지 마. 뱃속에 붕어 새끼 두어 마리 요동친다. 밑줄 치세요. 배고플 때 꼬르륵 소리 나잖아. 그치? 그게 붕어 새끼 두어 마리가 요동친다고 뭐 한 거야? 촉각.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비유적. 학교와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먼저 와 기다리던 선재가 네, 화자 나왔죠? 화자. 내가 맨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며 닫아주었다.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까지 붕어빵 냄새가 따라왔다. 후각이네. 학교에서 받은 우유 꺼내려 가방을 여는데 아직 온기는 따뜻한 겁니다. 촉각, 식지 않은 봉투에 붕어 5마리. 자, 붕어는 뭐겠어? 선재, 따뜻한 마음이자 두 사람의 우정이겠지. 상징입니다. 상징. 우정, 마음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근데 붕어빵이라고 구체화했죠. 상징. 내 16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 자, 일단 버스 정류장에서는요 어땠어? 한기가 스며들고 어두웠어. 차갑고 어두운 분위기. 그런데 붕어빵을 발견하고 어땠어? 가장 따뜻한 저녁을 보냈다는 걸 봐서는 어때? 따뜻하고 자, 따뜻한 분위기로 볼 수 있겠죠? 그치? 다양한 심상 쓰인 거,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까지 기억하시고 그리고 화자가 16세 16세 학생이면 뭐예요? 그냥 친구와의 우정이야. 그치? 그런데 어른이 된 내가 이 당시 16세를 떠올리면 그때 따뜻했던 기억을 회상하는 게 되는 거지. 이제 화자의 처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자, 두 번째 보세요. 내 이름은 너희들의 방언으로 애기 똥풀이라 부르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내 이름. 화자가 직접 나왔는데 얘는 지금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래. 그리고 애기 똥풀은 방언으로 부르는 거래. 내 몸 꺾어 노란피 내보이며 노란 애기 똥을 닮았지. 증명하려고는 하지마. 되게 괴롭히나 봐. 너희들이 명명한 가벼운 이름. 애기 똥풀이라는 말은 방언이자 그리고 우리들이 사람들이 그냥 명명한 가벼운 이름이래요. 더 가벼운 손짓에 나는 상처받고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어. 너희들 속에 생명이 있다면 뭐뭐 한다면 내 속에도 뜨거움이 있고 너희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면 나도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고 문장 구조가 유사하네요. 그치?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하기로 해. 내 너희들에게 착한 자연이 되듯이 너희들도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줘. 너희들의 방언으로 내 이름을 부르기 전에 이제는 내 방언에 귀 기울여줘. 요청사항이 많아요.
내 얼마나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로 너희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아니? 귀 기울여줘. 내가 부르는 너희들의 이름을, 친구라고 부르는 너희들의 이름을. 자, 너희들의 이름이 반복됐죠. 운율 형성됐고 얘는 도치법이 쓰였어. 내가 부르는 너희들의 이름을, 친구라고 부르는 너희들의 이름을 귀 기울여줘. 도치법이라는 건요, 어순이 바뀐 거야. 도치법 기억하세요. 도치법. 됐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가나의 시의 화자, 시 속에서 말하는 이에 대한 공통적인 설명으로 알맞은 게 뭐예요? 다 자기 얘기하고 있네. 3번입니다. 하나 2점씩입니다. 90점 맞아야 돼. 자, 가, 나,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가는 학생이고 나는 애기 똥풀 의로 한 거죠. 정답 1번. 자, 3번 보세요. 가나 시의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게 뭐냐 그랬는데 2번. 비유적 표현 어디 있었어? 가에? 뱃속에 붕어 새끼 두어 마리 요동칠 때 이거 비유 쓴 거죠. 그치? 2번입니다. 2번. 자, 가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게 뭐냐 그랬는데 가시는 붕어빵이죠. 정답 3번. 정해진 형식에 따라 썼다는 건 정형식. 그러니까 시조를 말하는 거니까 틀렸고 화자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한 게 아니야. 내가 내 얘기 쓴 거잖아. 땡. 시상의 전개에 따라 시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차가운 분위기에서 따뜻한 분위기. 3번입니다. 자, 처음과 끝이 같아 시의 구조에 안정감을 준다. 수미상관이라고 하거든요. 없습니다. 특별한 사건도 아니잖아. 4번의 정답 2번. 가 시의 시어를 바탕으로 시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붕어빵은 선재의 마음이고 가장 따뜻했던 저녁이라는 건 내가 느낀 감동이고 어둠, 한기, 내가 처해 있는 부정적인 상황이죠. 한기라는 건 차가운 기운이야. 4번. 종이봉투에 온기는 실제 온기가 맞아요. 그 붕어빵 따뜻하잖아. 4번 틀렸고 썰렁한 내 방이라는 걸로 봐서 지금 집에 혼자 있나봐. 정답 4번. 자, 6번 보세요. 시의 화자를 보기와 같이 생각했을 때 감상으로 적절한 게 뭐니? 성인이 된 화자가 16살 때 추억을 떠올리며 썼다면 몇 번이야? 4번이죠. 어른이 된 화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분위기. 자, 7번. 기억과 니은의 의미를 비교해서 조건에 맞게 쓰라 그랬는데 자, 기억은 붕어 그리고 니은도 붕어네요. 자, 기억은요, 배고픈 나의 상황을 비유한 거고 니은은 나에 대한 선재의 우정을 보여준 거야. 기억은 배고픈 나의 상황 비유 그리고 니은은 나에 대한 선재의 우정. 됐죠? 8번. 나 시를 정리한 것인데 나에 대해 잘못 정리한 게 뭐예요? A네. 이름으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름은 그냥 여기서 하는 말은 너네들이 나를 되게 가볍게 부르고 있어. 근데 뒤에서 주제는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야?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달라는 거니까 이름만으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건 아니야. 화자인 나는 너희들이라는 청자에게 말을 걸고 있고 나도 너네들과 같은 생명이니 존중해주자고 말하는 거고 직접 청자에게 말하는 것 같잖아.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이 독자에게 애기똥풀의 말을 더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고 제 1번입니다. 자, 나 시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시의 화자가 바라는 관계로 알맞은 건 1번이네. 서로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자. 나의 애기똥풀이라는 이름에 대한 설명 적절한 거는 너희들이 방언으로 부르는 가벼운 이름이다. 줄기의 애기, 노란 애기똥을 닮아서 붙인 이름이다. 5번이네요. 왜 화자가 애기똥풀로 화자를 내세웠을까? 왜 내세웠을까? 자, 의의법 쓰인 겁니다. 애기똥풀의 처지를 잘 이해하여 간절함을 느끼게 한 거야. 적으세요. 애기똥풀의 처지를 잘 이해하여 간절한 느낌이 들게 하려고. 다양한 표현법은요 다 이유가 있어. 그 표현 효과가 있습니다. 12번. 나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네. 지수가 눈치가 없네.
식물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부르곤 했는데 식물 입장에선 고마웠겠어. 식물 입장에서 상처라 그랬잖아. 그치? 12번에 4번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 소설 멍키 스패너. 자, 일단 소설이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소설은 진짜 있었던 일을 쓴 게 아니라 작가가 상상했다는 거. 그치? 그리고 여기서도 뭐가 중요해? 시점이 중요해요. 시점. 이 작품은 성장소설입니다. 그래서 인물의 심리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썼어요.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작품 안에 내가 내 이야기를 쓰는 거지. 자,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되냐? 문제 해결 과정. 지금 엄마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죠, 집에. 세면대가 막히고 전등이 지금 나갔어. 동생과 둘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또 하나, 멍키 스패너의 상징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순행이잖아. 역순행이라는 것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시간이 뒤죽박죽된 건데 중간중간에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 드러나요. 그래서 역순행이라는 것까지 기억해야 돼. 자, 보겠습니다. 13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틀렸지.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 역순행. 그리고 1인칭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의 그 생각과 심리 변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멍키 스패너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잖아. 그러면서 성장 과정이 잘 드러나고 허구적인 글이라는 거. 그치? 정답 1번입니다. 14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멍키 스패너를 영상 봤죠? 너무 이제 비싼 거야. 사람 부르려고 하니까. 그래서 영상에 나온 멍키 스패너를 보고 자전거 가게에서 그 본 게 기억이 나서 자전거 가게 가서 빌리죠. 정답 4번입니다. 자, 이 글에 대한 나는요 중학생이고 그리고 여학생이고 청소년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경제관념 없이 낭비한다는 건 아니야. 왜? 엄마가 10만원 주고 갔는데 그 5만원을 그 출장비로 내거라면 돈이 없으니까 돈 아까워서 안 했죠. 그리고 동생이랑 외숙모 집에 갈 때도 버스 요금 아까워가지고 걸어갔잖아. 이런 걸로 봐서는 낭비가 심한 애는 아니야. 15번에 5번. 자,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억에서 나의 심리를 조건에 맞게 쓰래요. 기억. 그런데 손에 쥐니 생각보다 무거웠다. 할 수 있겠어? 나를 시험하는 것 같아 오기가 생겼다. 소나기에 힘을 꽉 주고 사장님을 돌아보며 물었다. 자, 나의 심리. 왜? 세면대를 꼭 고치겠다는 의지가 들어간 거야. 그치? 막힌 세면대를 꼭 고치겠다는 의지. 자, 바에서 하나의 행동을 본 나의 생각으로 알맞은 게 뭐냐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드디어 그 멍키 스패너를 가지고 그 구부러진 배수관을 풀었죠. 근데 이제 거기 뭐가 나왔어? 머리카락. 검고 축축한 덩어리, 늪에서 건져 올라온 쓰레기 같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뭘 쓴 거야? 비유법을 쓴 거야. 그치? 근데 하나가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고 뭐 했어? 핸드폰 플래시를 켜주고 있잖아. 되게 의리를 지키고 있는 거잖아. 자, 정답 5번입니다.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보니 대견하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되게 혹이 하나 달렸다고 하면서 되게 부정적으로 봤어. 이 생각이 달라졌지. 17번에 5번입니다. 자, 18번.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나의 성격. 4번이죠. 다해서 지금 외숙모가 지금 만삭이잖아.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은데 저녁을 이제 먹으러 온 거야. 그래서 좀 미안했지. 이 외숙모도 힘든데 내가 와서 괜히 밥을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해서 동생한테 이제 집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도 말 못하게 해요. 정답 4번이야. 숙모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모습에서 타인의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성격이다. 됐죠? 자, 19번. A는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속담인데 이것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걸 고르래. 정답은 4번이에요. 말의 위험성이 아니라 중요성이고 A에 대한 현재의 나의 상황이 나의 생각은 상황이 다르다고 합리화한다. 자기는 원래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네 만에 하는 걸 싫어하는데 지금은 가능한 상황이래요.
그렇게 해서 합리화하고 있고. 그리고 4번 리을이죠. 리을. A와 같은 표현을 통해 원래는 말로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되게 부정적으로 여겼다는 거. 자, 20번. 기억과 같이 말한 이유가 뭐니? 이제 아이들 둘이 있으니까 절대로 이제 그 집에 있는 척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둘만 있다는 걸 얘기하지 말라 그런 거잖아. 왜? 2번. 걱정되죠. 그치? 아이들만 두고 나가기가. 자, 21번. 나가 니은과 같이 말한 의도가 뭐예요? 니은. 어디 갔어? 아무 일 없어요. 라고 말한 거. 왜? 임신 상태의 숙모를 배려하여 문제 상황을 알리지 않은 되게 배려 있는 아이네요. 임신 상태의 숙모를 배려하여 문제 상황을 알리지 않은 거야. 됐죠? 자, 22번. 이 글에서 나가 세면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일단 잘 생각해봐.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디로 갔어? 만년철물점에 갔죠. 그래서 거기 만년철물점의 할머니가 한성설비를 소개했는데 출장비가 5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거절. 그리고 경비실에 갔죠. 그 관리사무소에 갔는데 말을 못한 이유는 집에 둘만 있다는 걸 알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와. 고칠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양한 동영상들 한 20개 정도를 보죠.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를 골라서 보다가 몽키 스패너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평소에 잘 알고 지냈던 자전거 가게 사장님한테 가서 빌려요. 그치? 빌립니다. 요 과정들을 잘 보셔야 돼요. 23번. 만년철물점에 대한 나의 생각 변화에 대한 생각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2번. 처음에는 만년철물점, 천년 만년 만물점, 철물점을 할 생각인가 하면서 조금 비꼬았어요. 살짝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어려움을 겪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23번에 2번. 자, 가에서 나의 태도가 라에서 어떻게 바뀌네요. 자, 가에서는 만년철물점에 갔을 때는 뭘 사러 온 게 아니죠. 그치? 뭘 사러 온 게 아니니까 좀 쭈뼛쭈뼛했다면 라에서는 진짜로 몽키 스패너를 돌려주고 뭘 사러 갔어? 전구 사러 갔잖아. 이제 손님이잖아. 정답 4번. 가에서는 눈치가 보였지만 라에서는 손님으로 온 거기 때문에 당당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다부터 마에 나타난 나의 심리로 적절한 거. 결국엔 이를 다 해결했죠. 그치? 그러면서 뭐래? 아주 속이 시원했을 것이다. 25번에 1번입니다. 26번. 이 글에서 세면대를 고친 나가 자신감을 얻어 이후에 뭐를 했어? 전등을 고치기 위해서 철물점에 들러 전구를 사고 전구 가는 방법을 배웠다. 전등을 고치기 위해 철물점에 들러 전구를 사고 전구 가는 방법을 배웠다. 자, 27번입니다. 동생이 하나죠. 이 글의 서술자를 하나로 바꾸었을 때의 변화로 알맞은 거. 그러니까 관찰자였을 때를 이제 얘기하는 거야. 정답 5번입니다. 하나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니를 관찰하여 이야기를 전달한다. 1인칭 관찰자였을 때는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물어본 거야. 자, 정리하자면 몽키 스패너는 나에게 자신감, 성취감을 준 물건이야. 그치? 이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 해결 과정이라. 요 정도. 자, 두 번째. 설명과 논증. 어렵죠? 그치?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설명 방식부터. 설명 방식은 주로 설명문에 쓰입니다. 설명문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랬어. 특히 첫 번째 문제는요, 설명문과 관련된 그 글의 갈래에 대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정보 전달을 한다는 건요, 독자들이 내용 이해를 잘했으면 좋겠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서 다양한 설명 방법을 쓰는 거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설명 방법에 무엇이 있는지, 그치? 그리고 이 글에는 어떠한 설명 방법이 쓰여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참고로 얘기하자면 설명문은 처음, 중간, 끝에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설문이랑 헷갈리지 마시고. 자, 일단 정의.
단어의 뜻 설명해 주는 거. 그치? 대조는 차이점, 비교는 공통점, 분석은 하나의 대상을 구성 요소별로 뜯어보는 거, 분류는 하위에 있는 것들을 상위로 묶는 거, 구분은 상위에 있는 것들을 하위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인과, 원인, 결과 요 정도.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가나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게 뭐냐 그랬는데, 일단 가를 보잖아. 발명은 무엇을 발명하느냐에 따라 원천 발명과 개량 발명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럼 잘 봐. 무엇을 발명하느냐가 기준이고, 원천 발명, 개량 발명 나눌 수 있다. 구분이야. 기억에다 구분이라고 적어. 자, 그리고 바로 뒤에 밑줄 쳐. 인천이 뭐니? 선생님이 사는 지역이 인천입니다. 원천 발명이란 어떤 분야의 근간이 되는 기술을 발명하는 것으로서 개척 발명이라고도 부른다. 정의 나왔네. 원천 발명이 뭔지. 그치? 뉴스에서 어느 기업이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직접 인용이라고 적으세요. 따옴표 있고, 그쵸? 따옴표 있으니까 들어본 적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여기에서 말하는 원천 기술이 바로 이전에 없던 분야에서 새로운 발명을 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원천 기술을 사용해 등록받은 특허를 바로 원천 특허라 해. 그런데 밑줄 쳐. 원천 발명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되는 발명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인과네. 일반인들이 왜 접근하기 쉽지 않아? 완전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인과 쓰였어. 인과. 자, 나로 가볼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뇌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우리 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 자, 위로 올라가 보세요. 두 번째 줄.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또 깨어있는 동안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없고, 세포의 증식이 억제돼.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대요. 인과네, 인과. 자, 둘의 공통점은 인과입니다. 정답 1번. 자, 이 글을 읽고 개척 발명에 대해 알게 된 내용으로 알맞는 게 뭐예요? 정답 1번이네. 그치? 원천 기술을 사용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다. 내용 위의 문제입니다. 자, 넘기세요. 3번. 보기 예에 나타난 발명의 형태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라 그랬는데, 손잡이 부분에 줄자가 달린 가위, 채소를 쉽게 자를 수 있는 도마와 가위를 결합한 도마가위, 나무의 잔가지를 쉽게 자를 수 있는 이렇게 만든 전지가위. 자, 보기에 얘가 어떤 발명이야? 이미 있던 그 가위를 개선해서 이전에 어떤 효과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개량 발명이래요. 그치? 이미 있던 가위를 개선해서 이전에 없던 효과를 만드는 개량 발명이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하시고. 자, 4번. 기억은 구분이라 그랬죠. 구분은 2번입니다.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는 거. 1번은 뭐야? 같은 종류로 묶는 것은 분류. 3번은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분석. 친근한 예시를 드는 것은 예시. 차이점을 밝히는 것은 대조. 잘 기억하세요. 저거 1번에 분류, 2번에 분석, 구분, 3번에 분석, 4번에 예시, 5번에 대조. 자, 5번. 가를 읽고 니은의 의미를 적절하게 설명한 게 뭐예요? 불편한 점을 찾아 편리하게 만들어도 발명이다. 자, 무슨 말이야? 정답 5번입니다. 됐죠? 원천 발명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편리함을 줄 수 있다. 자, 6번. 현대 개량 발명이 주로 이어지는 까닭을 조건에 맞게 쓰래요. 왜? 인류가 그동안 많은 발견을 했기 때문에요. 뭔가를 새롭게 만든다는 건 어려워. 그치? 자, 그거 쓰시면 됩니다. 인류가 그동안 많은 발명을 했기 때문에.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나에서 나를 통해 알 수 없는 게 뭐냐 그랬는데, 얘는 이제 내용 2의 문제죠. 1번.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하는 방법. 그 멜라토닌이 숙면에 미치는 영향만 얘기했지 그거를 촉진하는 방법은 나오지 않았지. 그치? 7번에 1번. 자, 8번. 스마트폰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을 가장 적절하게 파악한 게 뭐냐 그랬는데 정답 3번이에요. 문제, 부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금 주고 있죠. 그치? 자,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나를 읽고 디귿에 답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디귿은 뭐니? 디귿.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우리 뇌에 어떤 문제가 있네요? 정답 2번이지. 그치? 그 디귿에 대한 답입니다. 자, 이제 논증 방식.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논증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논증 방식 어렵죠? 그치? 자,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논증 방식인데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귀납, 연역, 그리고 유추. 귀납은 뭐야? 귀납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사실을 밝혀내는 거. 그치?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의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연역은 3단 논증이라고 했죠. 얘는 일반적인 원리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3단 논증 조심하라 그랬고, 대전제, 소전제, 결론입니다. 그치? 자, 그리고 유추는 두 대상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도 그러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잠깐만. 눈에 뭐가 들어가네? 해결이 안 되네요. 영상을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게 뭐냐 그랬는데, 자, 정답은 5번입니다. 가나는 모두 주장하는 글이지만, 맞아요. 가에는 나와 달리 예상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이 있다. 자, 물론 스마트폰은요, 우리에게 도파민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 그치?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잖아. 근데 반대편에서 야,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얼마나 즐거움을 주는데 라고 반박할 수 있겠죠. 그치?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어떻게 반박했냐면 도파민의 부정적인 영향을 또 근거로 반박한 거야. 그러니까 10번의 정답 5번입니다. 잠깐만. 눈에 고양이 털이 들어갔어. 자, 해결한 것 같습니다. 자, 10번까지 했죠. 모두 주장하는 글인데 가에서는 도파민의 영향,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면 부정적인 영향으로 반박할 거라는 것까지 있습니다. 자, 일단 나로 한번 가볼까? 나? 자, 나에는 여러분 연역이 나오고요. 가에는 귀납이 나와요. 스마트폰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뇌 발달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또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만 강조하게 된다잖아.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부정적이다. 귀납이야. 나는, 자, 리얼 밑에 보세요. 세 번째 줄 밑줄쳐. 공동생활 규칙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지켜야 하는 규칙입니다. 대전제라고 쓰세요. 나의 리을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세 줄 내려가 보면 돼. 공동생활 규칙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지켜야 하는 규칙입니다에다가 대전제. 그 옆에 공용공간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 것도 공동생활 규칙에 해당합니다. 소전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응 바로 위에야. 이응 바로 위에. 공용 공간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 것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지켜야 합니다. 이게 결론이야. 대전제, 소전제, 결론, 연역 쓰인 거네. 그쵸? 자, 그리고
비읍 부분 보세요. 피난시설이란 정의네. 그쵸? 설명 방식 정의 나온 거야. 자, 11번. 가, 나에 사용된 논증 방법을 비교해서 조건에 맞게 쓰라 그랬는데 이거 쓰시면 돼요. 가는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적 사실을, 나는 일반적 원리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를 끌어내는 연역이다. 얘는 귀납이다, 연역이다. 가는 귀납, 나는 연역. 요거 쓰시면 됩니다. 자, 12번. 자, 나의 리을부터 이응 중 A와 같은 논증 요소로 알맞은 게 뭐냐 그랬는데 A를 찾아보니까 스마트폰이죠. 그 위에서 밑으로 세 줄 내려가면 돼.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 화면에는 청색 파장이 많이 방출되는데 이 파란색 빛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객관적인 근거잖아. 그치? 객관적인 근거 어디 나와 있어? 미음입니다. 얘는 지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객관적인 거 맞네요. 법률 인용한 거니까. 12번에 2번. 자, 13번. 가는 귀납이라 그랬습니다. 적절한 거. 정답 4번입니다. 주장할 내용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했죠. 스마트폰은 잠을 못 자게 하고 내 건강을 망치게 하고, 그치? 그럼 이러이러한 부정적인 것을 바탕으로, 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의 맨 밑에 따라서, 그 부분이야. 따라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나오네. 그치? 내 건강도 망치고, 그치? 그리고 또 뇌가 골고루 발달하지 못하게 하고, 안 좋은 얘기를 쭉 쓴 거야. 그 이유와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한 거니까 귀납이야. 14번. 가와 나를 일구로 발음으로 적절한 것보다 정답 2번. 스마트폰이 긍정적인 영향도 주기도 하는데 너무 사용하지 말자는 얘기야. 자, 대상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설명 방식이 잘못된 거 뭐래니? 대상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설명 방법이 사용되고, 이거 정답이 잘못됐습니다. 정답 4번이에요. 정의 찾아야 되잖아. 그치? 15번에 4번에 쓴 맞게 해. 동그라미.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금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는 세금의 정의가 나오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문단 봐봐. 세금은 납부하는 방식에 따라 찾았니? 자, 거기가 바로 직접세,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얘는 구분입니다. 직접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세금을 부담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내는 세금을 말한다. 정의. 월급이나 사업 수익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 세금 내는 것이 대표적이다. 예시. 이런 게 소득세다. 그쵸? 요 부분들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16번 봐. 가를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게 뭐니? 5번. 월급이나 사업 수익의 일정 비율로 떼는 세금은 소득세다 라고 지금 선생님이 읽었죠. 그것만 얘기했지 하위 분류한 게 없어. 16번에 5번입니다. 자, 17번. 가를 읽고 보기 상황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게 뭐냐 그랬는데, 같은 회사에 다니는 A씨와 B씨는 최근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실 이 세금은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직접세야. 그럼 몇 번이야? 4번이네. 자, 가나를 비교하는 것으로 적절한 거 전부 다 설명문이라는 거. 하나는 세금에 대해서, 하나는 여드름에 대해서. 자, 19번. 가나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설명 방식을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자, 세금의 개념과 여드름의 개념인 정의, 그리고 직접세와 간접세는 누가 납부 방식에 따라 나눈 거니까 구분, 그리고 여드름의 종류도 지금 나눈 거죠. 얘도 구분이야. 정의와 구분이야. 자, 다시 4페이지로 돌아가서 나로 가보세요. 누구나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갖고 싶어 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다. 두 번째 문단. 여드름이란 무엇일까?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얘 분석이죠. 그치? 털을 만드는 모낭에 붙어있는 피지선에서 발생하는 염증성 피부질환이 여드름이다. 정의. 증상에 따라 면포, 구진, 결절, 낭종으로 나눌 수 있다. 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번 가나의 공통적인 것은 정의와 구분입니다. 됐죠?
자, 이 정도로 문제풀이를 하면 되고, 그리고 아마 한 50문제 정도 됐으니까 문제 푸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겠지? 30분? 자, 그 오답 체크 잘 하시고 선생님이 풀어오라고 한 거 다 접어줬죠. 그치? 그 부분 채점해서 오답 잘 보시고 마지막에 준 문제까지 정리하면 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아연이 화이팅! 100점!